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서아시아사 첫 번째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서아시아사는 총 3번에 걸쳐서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첫 번째로 나올 이름은 국가의 이름은 아시리아 되겠고요. 아시리아로부터 페르시아, 파르티아, 그리고 두 번째 페르시아, 그리고 나서 이슬람의 성립까지 같이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 10년간 수능 출제 경향을 보면 계속해서 페르시아가 좀 번갈아가면서 나오거나 아니면 사산 페르시아가 좀 중첩돼서 나온 경향을 보였고요. 2022학년도에는 파르티아가 한번 나왔었네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중요도가 계속해서 높아져 오고 있었다는 점을 경향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격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사는요,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국가는 우리가 아시리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기원전 7세기경에 기마전술과 그리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통일했다. 한때 이집트도 점령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수도가 어디였냐면 수도가 니네베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왕립 도서관이 건설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곳곳에 거대한 지구라트를 건설했는데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지구라트 건설했었죠.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앙집권 통치를 하는데 정복지에는 꼭 총독이라고 불리는 그런 관리를 파견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시리아는요, 그 정복한 지역의 즉 피정복민들을 매우 강압적으로 통치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해서 그에 따른 저항에 따라서 멸망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 이후에 4개 국가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분열된 아시리아, 옛 아시리아 땅을 다시 회복하면서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는 여러분들 꼭 앞에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라는 표현이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살짝 갔다 오시면 여기 사산 왕조라는 게 있죠. 페르시아가 종류가 2가지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그리고 사산 왕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나온 것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였습니다. 기원 전에 있었던 나라고요. 자, 먼저 이 나라가 통일을 이룬 것은 바로 키루스 2세였습니다. 아까 그 아시리아 분열되고 나서 4개국으로 분열됐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2개가 이제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아니면 리디아, 이집트 등등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정복해서 서아시아 일대의 세계를 재통일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25년대 얘기입니다. 숫자가 중복돼서 나와 있네요. 똑같은 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복해서 재통일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성기 보겠습니다. 전성기는요, 여러분들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인데요. 기원전 6세기 말이죠. 자, 22여 개의 속주에 총독 파견하고 그를 감찰할 감찰관도 파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정 수도는 수사라고 하고요. 또 다른 그 수도로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둘 게 페르세폴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사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페르세폴리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도로는 보시면 왕의 길 그리고 역참제를 정비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까맣게 칠해진 이 길 있죠? 이게 바로 왕의 길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엄청나게 길었다고 해요. 2000km가 넘었다라고 하고요. 2700km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길을 따라서 역참들이, 즉 역 스테이션이 정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화폐 도량형 정리, 운하 최초 건설 내용 등이 있고요. 땅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인더스강 유역에서 지중해 동부 그리고 무려 이집트까지 통일했다. 위에서도 나온 얘기죠. 그래서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게 바로 다리우스 1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적인 문화는요, 바로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해서 피정복민이라도 공납, 즉 일종의 세금만 내면 그들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페니키아인의 무역 활동을 보호한 것 또한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선과 선의 신, 악의 신, 이런 걸 가르는 그런 종교였다고 하고요. 나중에 이 조로아스터교가 그 크리스트교나 이 유대교나 아니면 이슬람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언어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언어는요, 공용어로 아람어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고유의 쐐기 문자도 썼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리스와의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패배한 이후에 이거 페르시아 뭐 별거 없네 하면서 지방 총독들이 반란 일으켜서 점차 쇠약해졌고요. 그 결정적으로 알렉산드로스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33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소스 전투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제국 얘기할 때 같이 또 얘기할게요. 한 번 더. 자, 파르티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아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멸망시키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크게 펼쳐져 있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은 이후에 여러분들 나라가 쪼개져요. 그 중에서 동부 지역에 이 이란계 유목민이 건국한 것이 바로 파르티아입니다. 서부는 로마가 장악했어요. 자, 수도는 어디였냐 하면 크테시폰입니다. 크테시폰. 자, 중국에서는 안식국이라고도 불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파르티아는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계승하면서 페르시아어와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이 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 그리고 인도의 쿠샨, 그리고 중국의 한을 연결하는 동서무역로를 장악했다라고 합니다. 뭐 후한까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후한천안 다 아우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개무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양쪽에 이제 로마와 쿠션을 끼고 있잖아요. 이들과 대립하면서 있다가 이후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기원 후 226년의 일입니다. 자, 226년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요. 아르다시르 1세, 즉 사산족 출신의 아르다시르 1세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외치면서 등장했던 나라입니다. 수도는 크테시폰입니다. 파르티아 때랑 같네요. 그쵸? 자, 이때 여러분들 유명한 황제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샤프로 1세입니다. 샤프로 1세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로마를 쫓아내고요. 에데사 전투에서 로마의 황제를 나포, 즉 납치하기도 합니다. 포로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서쪽에서는 이런 활약을 했고요. 동쪽으로는 박트리아와 그리고 인도의 쿠샨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들 호스로 1세라고 있는데요. 뭐 전방향 팽창하고요.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을 누르고 이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중개무역으로 컸다라고 하고요. 조로아스터교 경전인 아베스타가 여러분들 이 호스로 1세 때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중앙집권 통치에 따라서 지방의 총독 파견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문화는 다민족 문화를 융합한 국제적인 성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특이한 게 있어요. 사산 왕조의 특징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있잖아요. 이거 언제 믿었었죠? 그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때 유행했던 즉 그 조로아스터교를 사산 왕조 때는 국교화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난 또 다른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니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종교를 많이 수용해서 만든 마니교입니다. 자, 마니교가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사왕조에서 이단시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좀 탄압받기도 했습니다. 자, 언어로는 여러분들 공용어로 페르시아어 썼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람어 쐐기 문자도 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체로 여러분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파르티아 그리고 사산 페르시아 모두 그냥 페르시아어 문자 뭐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공예 부분에서는 뭐 이런저런 발전된 세공 기술이 나중에 동아시아에까지 전파되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자, 쇠퇴 과정 봅니다. 비잔티움 제국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왕실의 내분이 일어나고요. 나중에 이슬람 세력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651년의 일이고요. 이 이슬람 세력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하면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때는 언제였냐? 6세기 전후 된 시기였습니다. 6세기에 6세기. 자, 배경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자, 이곳에 사람들은 원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부족 단위로 그냥 뭐 돌아다니거나 농경하거나 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6세기 후반이 되면서요. 6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이 비잔티움 제국이랑 사산 페르시아 둘이 엄청나게 싸워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역로가 발달됩니다. 왜냐하면 둘이 엄청 싸워대니까 거기서는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우회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달한 도시가 바로 메카와 메디나 되겠습니다. 메카와 메디나. 그러면서 일부 상인과 귀족들이
돈을 다 독점하는 겁니다. 부를 독점하면서 빈부격차 심화, 부족관 갈등 심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가 어느 날 하늘의 계시를 받고 창시한 것이 바로 이 이슬람교입니다. 이들은요 유일신 알라를 신봉한다고 하고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그리고 이 신인 알라 앞에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빈부격차 심해지는 와중에 민중 즉 하층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게 되죠. 그러니까 각 가진 사람들 즉 특히 메카니까 이 메카의 보수 귀족층의 크나큰 박해를 받게 되고요. 이 무함마드는 이것을 피해서 메디나로 이동하게 됩니다. 메카, 메디나 모두 위에서 썼던 표현들입니다. 그런 도시 이름들이에요.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한 이 622년 메디나로 이동한 이 사건을 헤지라라고 부릅니다. 헤지라. 자, 확산 과정 볼게요, 여러분들. 메디나로 헤지라해서 건너간 이후에 이슬람교가 엄청난 교세 확산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세가 엄청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메카로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금이 환영한 거죠. 그러면서 메카를 탈환한 이후에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나중에는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점령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됐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여러분들 이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슬람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이제 아예 집어삼키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 이슬람의 사회 경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꾸란 또는 쿠란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슬람교의 경전이죠. 대표적인 경전. 그리고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 있나 봐요. 그게 하디스입니다. 하디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꾸란의 내용이 일상생활을 거의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꾸란에 따라서 사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5가지 의무, 오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 오행에 관련된 것은 여기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매우 금기시합니다. 부정하게 본 거예요. 더럽다라고 봤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경제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무함마드 자체가 상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 중시에서 상인 성장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하고 뭐 그런 것들 내용인데요. 자, 일단 이슬람들 당연히 이슬람 믿겠죠. 이슬람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아랍어 사용하죠. 자, 이 사람들은 뭔가를 하다가 그 학문이 발전하는 게 좀 있는데요. 이 꾸란 책을 읽다가 신학이 발전하고요. 이 신학의 즉 신의 말씀이 곧 법이다 해서 법학도 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민족에게 꾸란을 또 가르쳐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어학이 발달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메카는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그것을 가능하다면 일생에 한 번은, 가능하다면 순례를 한 번은 해야 되는 게 그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의 오행 중 하나입니다. 자, 메카의 순례 그리고 교역 하다 보니 지리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의 천재죠.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기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번역하면서요 철학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유럽으로 다시 넘어가면서 중세 유럽의 스콜라 철학 성립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죠. 자, 역사 분야도 좀 발전하는데요. 이븐 할둔, 이븐입니다. 이븐 할둔의 역사 소설 사회 형성 변화 법칙을 밝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슬람교 쪽에서 역사학 발달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천일 야화, 1000일 동안 듣는 밤에 듣는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 그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여러 설화를 제공해서 나중에 이것이 아바스 왕조기에 아랍어로 번역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문학 발달.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영어권에 또 서양권에 번역돼서 발표되면서 아라비안 나이츠라고 하는 작품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자연과학 분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도에서 쓰던 영 개념 확립하고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뭐 지금 1, 2, 3, 4 쭉쭉 쓰는 거 아라비아 숫자라 그러잖아요.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겁니다. 대수법, 삼각법 등 완성했다고 하고 천문학, 지구, 구형설 등등 얘기하는데 모두 이 수학, 천문학 발달된 것은 상업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학과 의학 분야에서도 여러 이런저런 또 발전 과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학에서 여러분들 이븐 시나 이름 기억해둘만 합니다.
자, 예술 분야에서는 모스크를 짓느라고, 즉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교회 같은 거예요. 이슬람 교회. 그래서 둥근 지붕, 돔형, 그리고 뾰족한 첨탑 등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 모스크 표면에 이런 문이 있죠. 이거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아라베스크 무늬입니다.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했다고 했고, 아라베스크 무늬가 왜 발달하는지는 밑에 각주에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밀화 유행했고요. 자, 이븐 바투타라는 대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여행기가 또 유명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